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당연하게 좀 민생 경제 쪽입니다. 근데 민생 경제라고 하면 일단 자영업자분이 힘들다는 얘기는 저희가 DMZ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늘 나오는 주제가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코로나 때부터 이제 누적됐던 이 대출이 이제 만기가 도래된 상황에서 갚을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탕감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래서 그 연장을 해야 되느냐 이게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코로나 때 대출만 해도 지금 한 50조 원 정도 된다는 그 보도가 있던데 이거는 이제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2년 9월에 네. 사실은 3년 연장 조치를 했어요. 그동안에 그 전에는 한 6개월 정도씩 네. 이제 연장을 했다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올해 도래하는 거죠. 네, 3년 만기가 됐죠. 25년 9월에 도래하는 게. 뭐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47조를 좀 넘는 줄 알고 있어요. 네. 47조 한 4천억 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뭐 경기가 좋아서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형편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네, 하면 그랬다면 다행인데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좀 봉합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사실 그동안에 계속 어려웠던 거고 네. 뭐 소득 중위값을 보더라도 자영업자 소득 중위값을 보더라도 2017년에는 830만 원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게 23년도에 오히려 줄어가지고 630만 네. 한 200만 원 정도 줄었으니까 네. 이분들 생활 형편이 얼마나 어려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사실 문제는 이 코로나 대출도 문제지만 사실 그 자영업자 그 개인 사업자 대출 네. 그러니까 가계 대출 포함해서 갖고 있는 그 규모가 너무 커요. 네. 그게 한 1,120조 원을 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337만 명을 갖다가 1인당으로 나눠도 3억이 넘는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부동산 대출도 있을 거고요. 가계 네. 대출로 쓰이는 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그 특히 이제 그렇게 이제 과중한 그 채무에서 사실은 코로나 때 사실 뭐 우리나라 정부가 그거는 뭐 팩트니까요. 다른 나라 정부에 비해서 직접 지원은 좀, 네. 좀 줄이고 대신 뭐 대출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위기를 넘어온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계속 어려웠던 시절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누적이 되고 해가지고 만기를 계속 연장해 왔는데도 이 규모 자체가 좀처럼 줄고 있지 않다. 네. 이게 이제 현재의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6개월씩 연장을 하다가 3년을 연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5배로 연장을 했는데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면은 지금 또 뭐 3년이든 5년이든 연장을 한다고 해서 이게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참 교착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정원님께서는 지금 한 50조 정도에 이른다는 코로나 자영업자 대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사실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뭐 9월 말이잖아요. 네. 9월 말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떻길래 이제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네. 지금 연체율을 보게 되면 네. 지난해 말에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11.16%였어요. 네. 그런데 2023년 말에는 8.9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2%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엔데믹 그 상황보다도 훨씬 더 악화가 된 그런 상황이니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2013년 3분기에 12.02% 정도의 이제 연체율을 이제 보였었는데 네. 이때 지금 근접하고 있다는 거니까 네. 2013년 수준으로 예. 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뭐 0% 성장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뭐 나아질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대체적이고 얼마 전에 소상공인 협회에서 이제 1,000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매출액을 조사를 해왔어요. 그랬더니 2025년 현재 한 854만 원 정도의 매출액 평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이게 1,231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30% 가까이 지금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23년에 못 갚아서 네. 연장을 해줬는데 지금 지나서 더 상황이 악화된 상황이니 네, 매출이 더 줄어들고. 당연히 오는 9월 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뭐 코로나 대출금 원리금 상환은 당연히 연체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이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이자만 갚는 상황에서도 연체율이 2자릿수가 나오는데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면 이거는 20% 가까이도 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다는 건데 그러면 그 매출이 30% 가까이 줄었으면 이익이 이제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늘 뭐 같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또 탕감을 하려면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없었던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이 우리나라가 이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영업을 못하는 거리두기가 너무 길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2020년 중후반부터 시작된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게 2022년 4월이더라고요. 24년 4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년을 영업을 못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못하게 했으니까 나라가 좀 탕감을 해주는 것도 맞긴 하는 것 같은데 당시에 자영업자분들이 그 분위기에 저항도 못했던 것이 당시 국무총리가 현장을 나와가지고 자영업자분들이 매출이 줄었다고 힘들어하시니까 그때 당시도 굉장히 좀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손님이 줄었으니까 일하기가 편하시죠.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모아둔 돈으로 버티셔야죠. 이런 얘기를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적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또 그 거리두기 하느라고 그렇게 됐고 이후에는 이걸 그냥 탕감해주자니 뭐를 해줘도 때문에 그래서 두 정부의 실책이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 이중고가 돼가지고 지금은 분위기를 보면 이거는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못 갚을 것 같으니까 그냥 빼주자고 하니까 지금까지 갚은 사람도 있고 중간에 망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탕감 받을 것도 없으신 분도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어떤 부채 탕감 정책들이 항상 나오면은 모랄 해저거드라든지 네. 그동안에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역차별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그렇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뭐 열심히 갚아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억울한 측면들이 사실은 그렇죠.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조금 더 냉정하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갚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글쎄요. 그분들의 사정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낫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물론 그중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따라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정책을 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못 갚고 연체율이 높아져가지고 가장 신용 유의자가 된 분들도 작년 말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14만 명 정도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전년 대비 한 20몇 %, 29% 정도 그분들 갚은 게 아니라 파산해버리신 거죠. 네.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신용사에서 가장 큰 형벌인 신용의 문제를 겪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이걸 갖다가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탕감이 돼서 해결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 동안은 거의 금융 뭐 이런 쪽에 거의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휴대폰 만들기도 쉽지 예, 않죠. 완전히 사면을 해가지고 싹 기록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채무 뭐 불이행이라든지 아니면 신용 기록들이 유의자 있죠. 같은 걸 갖다가 정부가 나서가지고 일괄적으로 없애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의 어떤 형벌을 갖다가 받았던 거고요. 문제는 아까 그 저기 사회자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 귀책 사유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뭐 가계 대출을 갖다가 엄청나게 받고 부동산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고 한 거 그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개인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모두 선택을 하신 네, 거죠. 네, 그건 선택을 하신 거니까. 그렇지만 이 코로나 대출 같은 경우는 선택이 여지 없이 어떻게 보면 국가와 국민들이 그분들한테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권력으로 네, 영업을 공권력으로. 못하게 했으니까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계속 내세운 것처럼 국가가 책임지는 게 어느 부분 일정 부분 국가가 책임지는 게 분명히 맞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짜 형편없는 국가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뭐 일부에서 이제 뭐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뭐 재정의 문제 뭐 이런 걸 갖다 굉장히 얘기하는데. 아까 그 기획재정 비서관으로 들어간 그 중앙대학교 류석경 교수님인가요? 그분의 그 주장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가계부채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낮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민간의 부채가 너무 커요. 민간의 부채는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정부 부채로 회귀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사실 경제 주체들이 돌고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뭐 조선사 구조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기업들, 대기업들 구조조정할 때도 그거 전부 다 국가가 어느 정도, 정부가 어느 정도 떠안은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몇 조 원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왜 소상공인 그리고 힘없는 약자들 편에서 어떤 구조정책을 실행하거나 어떤 탕감 정책을 기획하려고 하면은 왜 이런 어떤 불성실의 논리 아니면 뭐 역차별의 논리 이런 게 너무 강조되는지 이해가 사실 저는 잘 안 가고요. 물론 그 중에는 개 중에는
뭐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불감증,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몇 명은 있을 겁니다. 네, 뭐 있긴 하죠. 근데 분명히. 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 뭐가 도움이 될까요? 이 자영업자들도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생산자이면서 판매자이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분들 몇백만 명 아니면 몇십만 명이 일시에 가령 뭐 신용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생활, 향후 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분명히 악영향이 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나 코로나 대출에 관련돼서는 책임 주체를 분명하게 밝힐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이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다른 나라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 주요국 같은 경우에는 전면 봉쇄를 하면서 재정을 통해 가지고 자영업자를 직접 지원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그걸 뭐 대출을 연장을 해준다거나 신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이 자영업자들 빚을 떠안는 그런 구조가 됐단 말이죠. 근데 물론 뭐 정부 쪽에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지시 명령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빚을 얻으라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개인이 떠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국가가 지시한 명령에 의해 가지고 개인들이 빚을 얻은 것을 대해서 지금 몇 년이 지나도 갚지 못하면 그걸 개인의 귀책사를 돌린다. 이건 적절하지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물론 국가 부채가 건전하게 이제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국가가 부채를 전혀 안 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국가가 부채를 져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는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는 늘어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럴 수 뭐 없는 포퓰리즘처럼 부분이 인위적으로 어떤 정치 집단이 네. 정권을 잡아서 인기를 끌기 위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현금을 남발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네.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는 부채가 어느 정도 느는 거는 감수하는 거는 마땅하다는 거죠. 네.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 빚이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개개인들의 빚을 떠넘기고 국가 부채는 건전하게 운영한다? 이거는 결국에는 돌려막기가 되는 거고 그 돌려막기 하다가 지금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뭐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국가가 빚을 지지 않고 국민에게 돈을 빌려줘서 빚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착자금 대출 부분을 탕감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탕감 정책은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모럴 해저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갚을 수 있는데 갚지 않은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그냥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선별적인 적용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해외하고 좀 다른 게 저희가 이제 뭐 재정 지원보다는 대출만 있었고 그리고 봉쇄의 방법도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기간도 4년이라서 압도적으로 길었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봉쇄를 할 때 근로자들도 다 봉쇄를 했거든요.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일은 해요. 일은 하고 공장 돌아가는데 퇴근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가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봉쇄가 자영업만 봉쇄가 된 거지 산업이 봉쇄된 것, 경제 봉쇄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국가 경제는 돌아간 거지 않습니까? 기업하고 정부가 돌아갔으면 봉쇄를 4년간 자영업자 분들만 압도적으로 그 압력을 받았으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정부의 권한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사실 이거는 나라 말을 잘 듣다가 빚쟁이 된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국가의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 K 방역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지 정부 그건 없고 그냥 이럴 거면 그냥 주지 왜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많이 늘렸냐 이런 비판만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제 저는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사실 들고 K 방역 자체는 그 자체로서는 이제 바이러스를 막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비용이 중요한 거는 한 주체한테 너무 들어갔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얘기인 거죠. 경제 활동을 못 하겠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코로나 엔데믹이 되면은 자영업자 소득이 2배로 늘어납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 분명히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도 하고 그리고 대출도 하고 좀 섞어가는 것도 좋았는데 그냥
우리도 안 주진 않았죠. 한 6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긴 줬는데 그게 뭐 영향을 줬다기 좀 보기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자영업자분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 공권 요구로 일을 못했기 때문에 국가가 좀 과도하게 요즘 말로 뭐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지금 와서는 좀 탕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얼마나 해주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주느냐의 문제고 그리고 이 빚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한쪽에 있던 빚이 한쪽으로 넘어온다는 건데 그 방식에 대해서 흔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배드뱅크다. 우리도 뭐 부실 채권들을 뭐 정리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배드뱅크가 대략 어떤 개념이고 이걸로 어떻게 탕감을 해준다는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그 미국의 1980년대에 그 저축 대부 업체들의 어떤 부실이 심각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이 사실 원인이 부동산 투기가 됐었습니다. 심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채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채권들이 일괄적으로 사들여서 그걸 갖다 소각하는 방식을 보통 배드뱅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세희망 기금에서 사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재산 기준을 따져가지고 한 80%까지 탕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배드뱅크의 역할이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 거기에 어떤 대상이 되는 것도 어렵고요. 그걸 갖다가 완전히 그 어떤 그 채무 재조정이죠. 이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떻게 보게 되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걸 좀 과감하게 어떻게 보게 되면 대상의 어떤 기준도 좀 늘리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추진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항상 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재원은 이제 국가 재정이 어떻게 보게 되면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문제는 이 대출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본 사이드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은행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자 수입이라는 게 지금까지 있어 왔었으니까. 그다음에 은행은 사실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창의적인 어떤 영업 활동이라든지 어떤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는 어떤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정책에 의해서 이제 많이 그 이익이 좌지우지 되는 건데 뭐 지금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뭐 금리 올라가고 나서 그다음에 많이 이제 연체율이 좋아졌죠. 높아지니까 어차피 은행 입장에는 충당을 쌓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연체가 만약에 이걸 갖다 탕감을 해서 없어지게 되면은 그런 어떤 부담들, 연체율에 대한 부담들 같은 것도 일부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이 둘을 이제 결합을 해서 재원을 만들자. 그러니까 매드뱅크를 일종의 만들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특히 이제 부실채권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사실은 이제 탕감을 하는 정책들, 뭐 이런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원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뭐 정부 예산에다가 더해가지고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돈을 더하는 형태로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난색을 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길게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5대 은행의 올해 1분기 말 무수익 여신 잔액이 5조 3,7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 1분기 말보다도 1조 6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43%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거 뭐냐면은 연체 대출, 뭐 법정관리 부도 등으로 이자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대출, 그러니까 일종의 깡통 대출이죠. 그러면은 결국엔 이렇게 이제 갚지 못하는 빚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은행이 이제 부실 자산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대손 충당금을 계속 채워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걸 털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이제 은행권에서는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되냐, 정부가 얼마를 내야 되냐, 요거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은행도 털어버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도 못 받을 거면 그냥 털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모럴 해저드보다 실무진들의 금융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대출이 나가면 나중에 좀 부실화되면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그냥 다 날려버린다고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대출에 대해서 리스크를 더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선례를 남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서
그 금리가 실제 경기가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럼 경제 전체가 긴축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자금 시장 면에서는 부담은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식의 대출을 이제 떼인다고 생각하고 줘야 된다는 게 제도 선례가 남겨 버린 거에 대해서 은행은 그걸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깡통 대출이라서 이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들도 아는데 요거를 제도화 시켜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항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정책적으로 안으라고 되면 결국 시장이 나눠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충격을 완화시킬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저는요 일단 앞서서 이제 새출발 기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새출발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이 20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약정 체결 규모를 이제 봤을 때 28.5 그래서 5조 7천억밖에 안 된다는 거. 아까 이제 윤석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청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 느리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거고 아까 이제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코로나 대출에 한정해 가지고 일단 적용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대출이라는 건 결국에는 국가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대출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일반 대출은 좀 제외하고 코로나 대출이라는 건 결국 국가의 잘못으로 개개인 자영업자들에 떠맡긴 거니까 또 그때 당시에 은행권들도 정부의 그런 어떤 조치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득을 본 부분이 있고 또 그걸 대출을 갚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 은행도 이익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코로나 대출에 한정해가지고 적용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대출의 성격과 대상을 확실히 해서 다른 일반적인 대출까지 어떻게 보면 위험이 높아지는 걸 좀 차단하면 되겠다는 말씀 주셨고 윤성근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은행도 정부의 도움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생존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얼마가 투입이 됐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 시민들이 어떻게 보게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아남아 있고 뭐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 있는 거고 그렇긴 했죠. 이게 뭐 좀 비화를 해서 아까 논리적으로 비화를 해서 시장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나중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다. 벌어질 수도 있겠죠. 미래라는 건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금융시장을 보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 해도 보통 이 정책적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대부분 다 보증을 서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신혼부부 대출이라든 이거 은행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앉아서 그냥 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부실화 된다 그래도 정부가 다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글쎄요, 이걸 갖다가 지금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장 금리가 높아져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거다. 글쎄, 이거는 논리를 위한 논리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합당한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해외 사례들을 보면 물론 코로나 같은 뭐 극단적인 사례는 드물긴 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대출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정부가 쉽게 말해서 원래는 부실 채권 되면 액면가가 10,000원이라고 해도 뭐 심하면 1,000원 이하로도 팔리고 하는데 정부가 이제 쉽게 말해서 좀 떠안는 거죠. 자기들 역할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8,000원, 7,000원에 해서 은행들도 이 정도면 다른 대출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안 옮겨도 될 정도로 맞춰주면 정부가 몸빵을 하면은 금융시장도 어느 정도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은행이 뭐 착하다 나쁘다를 떠나서 정부가 이거는 한 게 있고 은행은 실무만 본 거지 않습니까? 정부가 대출을 하라고 해서 한 거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왕지 재정 늘리기로 한 거 이것도 좀 헤어컷 비율을 좀 낮춰가지고 은행들한테도 그냥 내가 다 갚아줄게 어느 정도를 메시지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좀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게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기도 하지만은 왜 정부가 이렇게 나서느냐? 결국은 금융권 리스크로 번지는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그대로 났나 정부가 개입을 안 하고 그냥 정부의 책임 뭐 이런 건 다 차치하고서요. 정부가 남으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누구의 부담이 되겠어요? 다른 대출로 번져나가겠죠. 이게 금융권이 다 리스크를 떠안는 거예요. 하나가 부실하게 되면은 나머지 대출도 그냥 있겠습니까? 자영업자들 이 코로나 대출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이 받는 가계 대출, 부동산 대출부터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뭐 하다못해 자동차 할부도 있을 거고. 그거 이거 사실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지금 사회자께서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이제 사실 구조적으로는 정부가 많은 부분을 떠안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과연 이
아주 크게 봐서는 한국 경제를 위한 일이고 네. 두 번째는 금융권 리스크로 번지는 걸 갖다 막기 위해서 그런 거고 세 번째가 만약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가 거기 버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은행이 만약에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은행은 여기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네, 뭐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 그렇게 생각을 은행이 해요. 가진 은행이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공공적인 역할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도 위기를 번지기 전에 자기도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그리고 그걸 좀 정부가 어느 정도 보완하는 그 접점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지금 당장 급하신 분들은 뭐 탕감도 좋고 하지만 결국에 돈이 잘 벌려가지고 잘 갚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 연장했던 그 3년 동안 경기가 좋아져서 매출액이 늘고 이익이 늘어서 연체율이 뭐 위험하지 않은 정도로 내려왔다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얘기도 뭐 할 이유도 없을 텐데 그래서 그러면 매출을 늘리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뭐 지역 화폐라든지 아니면 각종 재정 정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건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이런 것들 정책도 어느 정도 매출 증진에는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효과는 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평원님께서는 이제 탕감은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지금 민생을 직접 살리기 위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뭐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뭐 20조 원 규모 2차 추경을 논의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50조 아까 이제 뭐 돌아오는 만기 원금 규모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무담보 이제 대출 신용이기 때문에 30% 가까이 되면 한 15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50조 원 가까이 이제 필요한 건 아니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25만 원 정도의 민생지원금을 이제 지역화폐로 준다 해서 지금 며칠 사이에 오늘은 좀 안 그렇습니다만은 지역화폐에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막 뛰어오르고 어제는 있는 굉장히 핫했고 오늘은 그런 좀 상황이 빠지긴 했습니다. 돼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효과가 뭐 있다 없다 갑론을박을 많이 한 그런 상황이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비용 대비했을 때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이제 돈을 쓰게 되면 되게 작은 슈퍼나 그런 가게로 가는 게 아니고 좀 규모가 있는 대기업이 아닌 곳으로 많이 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이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무조건 25만 원 뭐 지원금 해서 지역화폐로 돌리면 효과가 당장에 있을 것이다. 라고 기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또 게다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25만 원 지원금은 일단 이번에는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화폐는 가는데 25만 원 기본소득은 아니더라도 전국민 지원금의 형태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게 이제 공약집에 빠지면서 실제 이번 타임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지역 화폐만 일단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윤평론께서는 그 효과와 그리고 또 한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선별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은 줄 저는 알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100%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가령 뭐 소득 하위 80%까지 그렇죠. 대상으로 해서 아무래도 뭐 재정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화폐는 이제 찍을 거고 거기서 이제 10% 정도를 할인해 줄 거니까 네. 그 예산이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0조 원 정도 지역 화폐를 발행을 하면 네. 한 10%니까 한 2조 원 정도는 이제 국가 재정에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중요한 거면은 지금 자영업자는 어떤 특단의 위기 상황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지역 화폐라는 건 뭐예요? 그 지역에서 반드시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데 가서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아주 큰데, 그 다음에 비싼 어떤 사치품을 팔거나, 가령 뭐 골프채를 사거나, 뭐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차피 지역으로 돌아갈 수밖에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이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 방식에 따라서 효과가 있다 없다 굉장히 논의 자체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당시까지만 해도 지역 화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각 지자체에서. 네, 가령 뭐 지역마다 다 있었습니다. 인천에 뭐 참나 무슨 인천 뭐 이은 다 있었어요. 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그 소비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 초반에 10%씩 해줬어요. 그거 사가지고 지역에서 많이 쓰고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사실 없는 겁니다. 초반에는 효과 분명히 있었죠. 일단 10% 할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만약에 지금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 화폐로 받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역 상권 같은 경우는 일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움츠린 소비를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확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네. 기제는 충분히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갖다가 돌파할 수 있는 충분한 기제는 될 거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지역 화폐가 됐든 뭐 소위 뭐 광역 화폐가 됐든 간에 워낙 힘드시니까 재정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